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되면 드디어 프랑스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결승전이 이루어집니다. 월드컵 결승전. 이게 1998년 그러니까 20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브라질을 결승전에서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단이라는 선수가 아주 스타가 됐죠. 그때 3등한 나라가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황금기를 맞은 두 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통계는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참여 국가 중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나라가 우루과이였습니다. 한 300만 정도인데 우승을 2번 했습니다. 만약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우승하면은 아마 두 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크로아티아가 나라가 작아요. 인구가 4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정도의 인구고 면적은 5만 6천 평방킬로미터니까 경상도 강원도하고 합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한 56%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강팀을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국가축구팀, 내셔널 풋볼팀이 만들어진 것은 유고 연방에서 탈퇴해가지고 독립한 1990년대 초였으니까 이 국제 무대에 나온 것도 아주 일천합니다. 일천. 그런데 잉글랜드를 어제 끈질기게 이 크로아팀 하는 걸 보면 끈질기죠.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패스 수가 많습니다. 이 프랑스와의 통계를 보면요. 프랑스와의 통계를 보면은 월드컵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팀이 그동안 10골 넣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12골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슛은 프랑스가 23번, 크로아티아가 25번. 그리고 볼을 가진 그 점유율이 프랑스가 50.7%, 크로아티아가 59.8%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공을 가진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패스 수를 보니까 프랑스가 2,789회, 크로아티아가 3,291회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뛴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뛴다. 이 패스 성공률은 프랑스가 82.9%, 크로아티아가 80.83%. 그리고 골을 내어준 게 프랑스가 4개를 내어주었고 크로아티아가 5개를 내어주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체력이 좋다 하는 느낌 듭니다. 체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체격이 좋아요. 체격이. 만약 이 선수 그대로 가면은 평균 키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크로아티아 축구 대표팀의 평균 신장은 184.9cm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32개 팀 중에서 키가 5번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키가 좀 작아요. 몇 등이냐 하면 매우 낮습니다. 22등입니다. 180.5cm입니다. 그러니까 키 차이가 4.4cm가 납니다. 이 열세를 어떻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아트 사커, 즉 예술 축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관점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32개 팀의 평균 신장을 이렇게 쭉 랭킹 낸 통계가 있는데 이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일 큰 팀이 세르비아였습니다. 185.6cm. 두 번째가 스웨덴 185.2cm.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 185cm. 네 번째가 덴마크 185cm.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소수점 이하로 하면 좀 틀린데. 다섯 번째가 크로아티아하고 184.9cm. 여섯 번째가 러시아 184.3cm. 일곱 번째가 튜니시아 184cm. 여덟 번째가 독일 183.8cm. 아홉 번째가 벨기에 183.8cm. 쭉 내려가서 한국이 아주 큰 축에 듭니다.
15번째 182.2cm로서 어제 크로아티아에게 진 영국보다 앞입니다. 영국은 182.1cm였습니다. 제일 키가 작은 게 사우디아라비아 176.2c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팀이 일본이었습니다. 178.1cm. 유럽에서도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입니다. 179.5cm였습니다. 프랑스도 180.5cm니까 작은 축에 들고 포르투갈도 180.5cm니까 작은 축에 듭니다. 이 쭉 보면 이게 민족의 특질하고 관계가 있네요. 역시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요 크로아티아 주변입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요 나라들이 키가 큽니다. 평균 신장 184cm입니다. 거기서 나온 팀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죠. 또 키 큰 사람들이 저기 바이킹 후손들, 스칸디나비아죠. 여기 그러니까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요 세 나라가 바이킹 후손 국가니까 요게 또 키가 선수들도 키가 크니까 대충 그 나라의 민족적 자질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크로아티아, 프랑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좀 흥미로우니까 일종의 스포츠를 빙자한 뭐 지리 공부,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역시 텔레비전이 크로아티아 여행 프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특히 두브로브니크를 아주 띄웠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저 베니스와 대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 베니스가 있습니다. 베니스와 크로아티아가 한때 상벽을 이루는 해양국가, 도시국가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금 가보면 아기자기하고 그냥 얌전한 도시 같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해양강국으로서 세계 도처에 대사관을 두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뭐 금역시설을 만든다든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이 거기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아주 선진된 해양강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라구사라고 그랬죠. 베니스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두브로브니크가 한때 베니스와 자웅을 결할 정도로 수백 척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두브로브니크입니다. 그런데 이 두브로브니크는 지금은 크로아티아 일부지만 당시는 두브로브니크는 독자적인 해양국가였는데 두브로브니크는 어느 나라를 섬겼느냐 하면은 오스만 터키 밑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그 오스만 터키가 발칸반도를 쭉 점령해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비엔나를 두 차례나 포위한 적도 있는데 그 오스만 터키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오래됩니다. 한 200~300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특별히 헝가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그러니까 왕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헝가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헝가리라는 나라는 유럽에 있지만 이 헝가리 주민의 지배족은 마자르족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자르족은 몽골 투르크 계통입니다. 특히 투르크 계통이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몽골 반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유럽의 다른 언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헝가리는 서기 1000년에 가면은 그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현지의 슬라브족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헝가리 제국을 만듭니다. 한 100년, 200년 동안 유럽에서 바이킹과 함께 아주 무섭게 설쳤던 나라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얌전한 나라가 됐는데 이 헝가리가 지금도 동구에 가면 헝가리가 중간 보스쯤 되는 나라입니다. 보스는 이제 독일, 러시아 같은 나라고 그 밑에서 작은 그 나라를 상당히 좀 리드했던 게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හන්가리가 지금 옛날 면적보다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도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요런 데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이 거기가 큰 소리 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종주국이었으니까. 그리고 헝가리는 한때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중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배민족에 속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도 그런 헝가리의 보호를 한 300년 동안 받았던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인종 구성이 남슬라브족입니다. 남슬라브족. 아까 세르비아도 길이가 큰데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이 크로아티아가 그 해안가를 쭉 달리고 있는 디나르 산맥이라고 있어요. 디나르. 높이가 한 2000m 되는 산인데 디나르 산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다고 그럽니다. 네덜란드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은 아마 DNA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람들이 농구도 잘하고 또 요사이는 그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출신인데 테니스도 잘하고 드디어 축구까지 잘합니다. 축구까지. 이 스포츠에 맞는 체격입니다. 크로아티아에 가보면은 남자, 여자 다 키가 큰데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씬하죠. 힘이 장사고. 미국에서는 그 이삿짐 센터에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혼자서 그냥 번쩍번쩍 든다고 그래요. 이 크로아티아는 독립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주도했던 나라가 세르비아인데 독립을 그 6개 나라가 흩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두브로보니크를 막 포격을 하고 해가지고 1990년대에 한 수백 명이 죽은 그런 세르비아 유고 내전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립해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크로아티아는 원래부터가 이게 로마 문명권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문명권이 아니에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문명권으로는 로마 서구와 가까웠습니다. 슬로베니아와 더불어요. 슬로베니아도 작은 나라지만은 인구가 한 300만 명 됩니다.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면은 두브로보니크도 있지만 스플릿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로마 황제가 은퇴한 이후에 살았던 그 왕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도시인데 스플릿이라는 고도도 있고 또 두브로브니크도 있고 수도는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자그레브라는 데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여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게 1240년, 41년 이 무렵에 징기스칸의 손자가 바투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투. 징기스칸의 큰 아들은 주치고 이 큰 아들은 사실은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기스칸의 첫째 부인이 결혼한 다음에 납치가 됐습니다. 납치가 돼서 돌아올 때 임신한 상태로 돌아와서 낳은 아이가 주치입니다. 장남인데 그 장남을 아주 징기스칸이 잘 보호를 했어요.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그 주치의 아들이 바투인데 바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러시아 남쪽 볼가강 근방에 자기 세력을 두고 있다가 1240년에 한 15만 명의 기마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원정을 합니다. 1240년 겨울에 얼어붙은 러시아를 통과해 가지고 1241년 봄에 헝가리 쪽으로 나와 가지고 폴란드, 독일 기사연합 군단을 무찌르고 헝가리의 무히란 데서 결전을 해 가지고 이 비슷한 계통인 투르크 계통인 헝가리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때 벨라 4세라는 헝가리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연합왕국인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갔어요.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가니까 2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벨라 4세를 잡기 위해서 이 발칸 반도를 지나서 크로아티아 디나르 산맥을 넘어가지고 드디어 지금 크로아티아 해안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산악지대니까 끝까지 버틴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 근방에 가보면은 1241년에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불지르고 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몽골 사람이 1241년에 크로아티아까지 나타났느냐 하고 경이롭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벨라 4세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41년쯤 돼가지고 이게 몽골에서 황제가 죽었어요. 그럼 후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투란 사람이 야망도 있고 하니까 군대를 다 물렸습니다. 그때 만약 황제가 죽지 않았더라면은 이 헝가리, 크로아티아까지 진출했던 이 몽골 군단이 그냥 서쪽으로 더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프랑스까지 갔을지 모르죠. 아마 유럽 운명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서쪽으로 간 몽골 군단이 바로 크로아티아 해안까지 간 거고, 아시아에서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근방에 아인 잘루트란 데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건너온 맘루크 군단과 결전을 했는데 여기서 몽골 군단이 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쳐들어가죠. 몽골 고려 연합군이 2차례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아남았죠. 또 남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베트남을 쳤는데 베트남에서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기마 군단이 진 곳이 3군데입니다. 일본에서 지고, 베트남에서 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온 맘루크 군단에 졌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 기마 군단을 이긴 일본의 사무라이, 그리고 베트남의 군대, 그리고 맘루크 군대는 인종적으로 몽골 투르크족에 속합니다. 몽골 쪽에 속해요. 이렇게 보면 몽골족. 그런데 몽골족이 몽골족을 이겼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잘하는 몽골족을 이기는 것도 몽골족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몽골이 중국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 중국한테 점령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뭐 이게 다 중국 영토로 들어가 버린 게 청나라 때 처음입니다. 청나라. 근데 청나라는 누굽니까? 여진족 아닙니까? 여진족은 몽골족의 한 사촌쯤 되죠.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몽골을 이기는 것은 유럽의 병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몽골적 병법으로 몽골 군단을 막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대결인데, 프랑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워낙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프랑스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때는 프랑스 인구가 유럽에서 항상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인구가 8천만으로 더 많죠. 가장 인구 많은 데가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구 많지 않습니다. 일본 정도입니다. 일본 정도. 근데 독일이 한 8천만 되고죠. 프랑스가 6,700만. 국토는 독일이 더 많습니다. 독일이 더 작아요. 독일 면적이 일본 면적하고 같습니다. 국토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 5, 60만 평방킬로미터 되죠. 프랑스에서 인구 분포를 보면 놀라운 게 이슬람이 6%나 됩니다. 이슬람이 6%. 독일은 이슬람이 5.5% 됩니다. 독일은 이민을 많이 받아요. 1년에 한 100만 명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줄겠죠, 앞으로.
그런데 프랑스는 알제리아가 식민지를 가지고 노니까 알제리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6%가 되었는데 아마 이게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국가적 성격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인종적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을 할 때는 겔트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물러간 다음에는 게르만족이 와서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틴 계통 사람과 게르만족 계통 사람이 섞인 게 바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언어나 이런 것은 라틴 계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종적 구성은 키가 작은 라틴 사람과 키가 큰 게르만족이 섞인 거죠. 게르만족의 피가 많이 있으면 키가 큽니다. 바로 독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게르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사람, 그 다음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 키 큰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남쪽 사람들이 조금 키가 작죠. 그래서 유럽은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게르만족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싸움도 잘하고 단결력도 강하고 특히 법을 지키는 전통이 강하고 근검하고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주류가 되고 지배 세력이 됩니다. 다만 그 라틴족하고 몇 대 몇으로 섞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라틴족, 게르만족이 섞였는데 제 느낌으로는 라틴 피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키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4cm 차이를 가지고 크로아티아, 남러시아를 대표하는 크로아티아와 대결을 하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도 생각해 가면서 보면은 이게 20년 만에 다 골든 타임을 다시 맞은 축구팀입니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는 두 팀이 딱 정상에서 만났고 하는 스타일도 한쪽은 아주 예술적이고 다른 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무척 대조적이니까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